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9만 명 무섭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 때만 해도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 4,000명대에 머물렀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매주 2배씩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9만 명도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건데요.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정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안동시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니까 일주일이면 100만 명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하죠. 부디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의 모듈 주택 사업이 논란 중인데요. 문경시 의정참여단 김원식 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방송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논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떠들썩한데요. 이 가운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일정도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인 2월 18일부터 경북 도의원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시장 및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국 지방자치의 뜨거운 감자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거 참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 이 워낙 이 반복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는 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좀 문제점을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폐지 목소리가 늘 나오는데 이 폐지가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이 제도가 폐지가 돼야 되는 이유를 먼저 예. 그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네.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일당 독점 구조가 있다 보니까 공천이 곧 당선인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 지방 의원들은 공천권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중앙당에 종속되고 지역민들보다는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이 전국적인 의제가 중심이 되는 선거인데 우리 지역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될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중앙에 종속되는 점 때문에 또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 측면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대통령 선거 운동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 본인들 선거 운동은 못하고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아주 이런 씁쓸한 그런 상황인데, 정당 공천제가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왜 처음에 도입이 된 걸까요? 네, 정당 공천제도 장점이 있으니까 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스포츠로 치면 정당은 프로 구단입니다. 예. 정당에서 좋은 정치인을 길러서 공천을 하는 제도는
사실 정당 본래의 역할이에요. 특히 지역 기반이 약한 신진 정치인을 영입해서 대비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공천제 순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초호들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있지만 자원이 적은 정치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이 중앙정치 종속이 심한 한국 정치 문화와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 공천제 순기능보다는 이 역기능에 주목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당은 스포츠로 치면은 프로 구단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순기능이 분명히 있군요. 정당에서 정치인을 길러서 공천하는 제도, 신진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문제점은 중앙 정치에 너무 종속되는 거 아니냐.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구조와 맞물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이분들은 정당 공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아니라 폐지 무용론에 가까운데요. 그 공천제를 안 하면은 공천이 아닌 사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천이 사적으로 민다는 건데 겉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원하는 후보 또는 특정 정당이 미는 후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특정 정당에서 뒤에서 지원할 거면은 차라리 공천에서 투명하게 하는 게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정당 정치 원리에 비춰보면은 이 공천제 폐지가 또 위헌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한국식 정당 공천제 문제는 있지만 이 폐지가 어려운 참 이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사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정당 공천제 폐지하려면 법이 일단 관련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선거법이. 그러려면 국회의원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정당 공천제가 있어야 지방의원들 본인들 영향력에 둘 수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10수년째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가 이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폐지는 이게 거대 정당이 결단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또 뭐 순기능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천제 유지냐 폐지냐 이 문법을 넘어서 좀 새로운 제3의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유지하지만 이런 한국식 공천제 폐단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정당 공천은 유지하되 지금 정당 공천제 폐단을 좀 개선하는 방안,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 정치 선진국에서는 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정치 선진국에서는요. 로컬 파티, 풀뿌리 정당, 뭐 동네 정당, 지역 정당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설립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의 유권자 단체가 풀뿌리 정당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풀뿌리 정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안 내고 말 그대로 지역에서만 활동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역당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 경북 북부 발전연합 이런 뭐 동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화왕구 아나운서를 이제 안동시장으로 공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경북 북부 발전연합의 당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이랑 이 발전연합이 협력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서로 공천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풀뿌리 정당이 생기면은 더욱 다양성이 있고 역동적인 지방 정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풀뿌리 정당을 도입하면 어떻겠냐 이런 대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뭐 대통령 선거에 지방 선거가 종속되는 문제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풀뿌리 정당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풀뿌리 정당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5개 광역시도당 이상의 전국 정당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당법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면은 풀뿌리 정당 설립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정당법을 보면은 5개 광역시도당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동 지역이라든가 경북 북부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정치 결사체를 만들려고 하면은 현행 정당법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예. 뭐 제주도, 서울 이런 데 만들어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근데 이 정당법 개정이 예. 공천제 폐지보다는 국회의원분들이 더 마음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조금 더 이거는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되려면은 또 이중당적을 허용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은 이중당적이 불가한데 예. 이중당적은 2개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이중당적 제도를 허용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뭐 경선 때 역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단위 정당 간 이중당적 금지는 뭐 유지할 수 있지만 예. 풀뿌리 정당에 한해서는 좀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난 지금 전국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소속이 되고 풀뿌리 정당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이 정당에도 소속되고 이거는 어떻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처럼 예. 전국 단위 정치 활동을 위한 정당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중당적 허용을 하는 것이 그 지방자치의 취지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거? 풀뿌리 정당 만드는 거? 괜찮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저 국회의원들도 좀 이거 좀 아나요? 풀뿌리 조금 정당. 알아서요. 이 방송을 듣고 적어도 우리 경북북부 지역 국회의원분들은 풀뿌리 정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에게도 큰 피해가 없으니까 일단은. 예. 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 지역민들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 정치 선진국에서는 지방 정치에서도 건강한 정당 정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유지냐 폐지냐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 좀 더 풍성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천제 유지냐 폐지 사이에서 지금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네. 핵심은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중앙 정치로부터 종속된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행 정당 공천제 폐해는 중앙 정치의 정당 공천 독점과 지역의 낮은 정치 다양성이 어우러진 결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실 풀뿌리 정당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포함해서 뭐 지역의 정치 다양성을 위한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성한 논의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보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좋은 대안 잘 들었습니다. 풀뿌리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높이는 풍성한 논의.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의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문경시에서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해 모듈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을 두고 시의회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한 차례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문경시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다시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고요.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자, 문경시의 모듈 주택 사업 논란,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경시민의정 참여단의 김원식 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이 모듈 주택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네. 모듈 주택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글쎄요. 일단 고향 우리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주택 사업인데요. 예예.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임시주택이죠.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돼 있는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그렇습니다. 이동식 네, 주택.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지 위에다 갖다 놓겠다는 그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모듈 주택이라고. 예, 네, 그 모듈 주택 사업을 시에서는 하겠다, 시의회에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경시에서 새 문경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 귀촌 인구를 위한 모듈 주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경시 의회에서는 이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지난해 또 현재도 시의회와 시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모듈 주택 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 가장 근본적이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문경시 그러니까 시장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귀농 귀촌 즉 인구 7만을 유지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윤환 시장이 이제 임기 6월 말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7만을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인구 유입책을 강화시키겠다. 거기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귀농 귀촌 인구에 거기 예산을 쓰겠다는 거고요. 네. 시의회에서는 그거는 그거보다도 코로나 등으로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주민들에게 그러한 독지적인 예산이 남아있는 걸 먼저 써야 된다. 그 두 개가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 양쪽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만 들어보면 문경시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 이 모듈 주택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고 시의회에서는 그 돈이 있으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고요. 예. 자,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에서는 수요도 높고 또 단기간에 인구 유입 효과가 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경시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마디로 맞추면 이제 숫자 노름에 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명을 어떠한 정책을 써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킨다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즉 쉽게 말해서 여기 와서 수입 보장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예산만 날리는 정책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경시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산을 몇백억 써가지고 그 단지 인구만 증가시켰을 때 그 인구들이 소득 창출이 안 돼가지고 다시 다 나간다면 거기에 돈은 그대로 다 날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 주민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또 귀농 귀촌 정책을 펴려면은 오는 분들의 어떤 소득 보장책이 같이 보완돼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듈 주택 사업은 그냥
유입책만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군요. 일단 들어오는 건 좋은데 들어온 인구가 계속해서 여기 뭐 일자리라든지 소득 창출 어떤 방법이 있어야 계속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거 일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번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길래 그러는 겁니까? 네, 지난해 우선 12월 달에 그 정기 그 예산에 이제 아마 문경시 예산에 이걸 뭐 800채 정도를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800채? 예. 근데 우선 이제 임시로 이제 열 몇 세대씩 이렇게 한 거는 있고 지금 작년 말에 370채를 하겠다. 그래서 한 채당 약 1억이 단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73억을 제출했는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시 추경에다가 또 똑같이 370억을 달라. 그러니까 집행을 좀 예산 책정해 달라고 또 다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심단지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영구주택이나 어떤 아파트 건립이나 임대주택도 아닌데 솔직히 그 월세를 주는 그러고 불안전한 이러한 그 이동형 어떤 모듈주택에 한 채당 1억의 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면 그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나가버리면 뭐 1년 후, 2년 후에 나가버리면 다시 또 그냥 빈집으로 남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심각한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800채를 계획을 했다가 문경시에서. 지금도 이제 원천적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이걸 늘리겠다. 1차로 370채. 그래서 한 약 370억 원. 한 채당 1억 원 정도 예산을. 정확하게 373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산 신청을 한 거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이 모듈 주택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대도시 거주자들의 별장 지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네, 그게 바로 그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시에서는 이거 신청자들이 뭐 경쟁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등록 옮겨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경시에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뭐 타도시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펜션 형태로 그냥 뭐 세컨하우스로 쓰는 건데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그냥 이렇게 신청해서 하면은 월세가 지금 뭐 대략 뭐 20만 원이 될지 30만 원 이건 한 달에 그냥 주고 그냥 자기 세컨하우스로 쓰면은 아무 방지책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듈 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기왕 인구를 늘리고 기촌 인구를 늘린다면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나마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을까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임대 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그 땅, 대지 소유주에게 우선 매각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지 소유주가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이 모듈 주택을 이동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 계약 이후에 주택 관리 문제, 보수 비용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예, 사실 이거는 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관계자리나 우리 또 시의회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신청자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그러니까 뭐 비어있는 집이라든지 그냥 맹지라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신청자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씌워주는 거니까 시에서 신청해서 이거 신청자가 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 채당 1억인데 4,500만 원이 그 컨테이너 박스 값입니다. 모듈주택이라는 거. 집값만 따지면 한 4,500만 원 되고. 5,500만 원이 상하수도, 기반시설, 전기시설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도 놔야 되고 상하수도도 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3년이 될지 시에서는 뭐 5년이다 하는데 5년이 될지 이렇게 설사 이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뭐 주인한테 매각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하면은 자 뭐가 남느냐면 기반시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는 이제 5년 썼으니까 감가상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토지주한테 오히려 이 문제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토지주는 가만히 앉아서 5년 뭐 3년이나 5년만 주면 1년에 한 100만 원씩 임대료 받고 5년 지나면 임대료가 끝나면 자기는 그냥 그 헐값에 그냥 펜션 하나 기반시설 다 된 거 얻는 거죠. 즉 이 사업은 토지주한테 펜션을 지어주는 특혜 사업이다 하고 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주장도 있군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지금은 뭐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지 않는 땅인데 여기에 이렇게 모듈 주택들이 들어서면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다 하게 되니까 그
토지 소유주에게는 그만큼 이득이 된다. 네. 자, 그런데 이 문경시나 찬성하는 입장을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네. 여전히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또 인구 증가 문제 이거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입주자들 중에 뭐 예를 들어 10%만 남고 90%가 떠나간다 그래도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모듈 주택으로 증가한 2천여 명은 항상 유지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말장난이죠. 왜냐하면은 저기 생각을 예고를 해보십시오. 지금 100%인데 90%가 따르면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다시 90%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90%가 막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면 유동 인구가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듈 주택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인구가 문경시에서도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90%가 떠나고 10%가 남으면 또 다른 90%가 줄을 대기를 해 있을 거다. 그거는 완전한 말장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정책 자체가 실패한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모듈 주택 사업보다는 귀농 귀촌을 위해서 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민박, 펜션, 원룸, 투룸 등 이렇게 비어 있는 숙박 시설을 좀 임대하거나 리모델링하면 지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도 나온다면서요. 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 시민단체도 이 점은 동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유지 같은 데는 지금 우리 LH 그런 임대주택이 실제로 평당 한 370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모듈이 아니라 남는 주택이기 때문에 차후에 뭐 장애인이나 임대주택을 쓴다든지 그러한 비용으로 임시용이나 모듈이 아니라 그냥 주택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어있는 펜션 이런 데를 현지 주민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켜주면서 그쪽에 어떤 재원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현 시장이 문경시가 이렇게 여러 번 모듈 주택을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예산 낭비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시 의회 본회의가 내일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그럼 이 예산 통과 여부가 뭐 오늘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아마 이제 하루 전이니까 예결위에서는 아마 부결된 걸로. 부결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 일단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께서 아주 잘 판단하셨다. 그렇게 알고 이제 정확한 법적인 거는 이제 예결에서 부결됐으니까 부결되겠지만 정확하게 본회의에 내일 올라가서 예결이 그대로 된다면은 요번도 부결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죠. 조금 전에 그렇게 상황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오늘 그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일단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 달이 또 있나요? 본회의가 그럼? 그거는 이제 4월 달에도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기가 뭐 우리 또 시의원들도 6월 말까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아마 또 제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런 예산 낭비 정책을 또 제한한다면 상당히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3번이나 2번이나 안 된 걸 또 한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무리해야 될 텐데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렇게 모듈 주택에서 보다시피 저희 문경시의 어떤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자원의 어떤 문경 세제부터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촬영수도 곳곳에 짓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에코알라 가원에 있는 거라도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지 않고 바로 모듈 주택도 보여주기식으로 숫자를 증가시키고 이분들이 뭐를 먹고 살고 소득은 어떻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옆에 똑같은 주택을 지어서 직원들을 오게 한다든지 이런 연계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그동안 남발됐기 것이 우리 문경시 어떤 예산 정책, 행정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까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예를 들어 입주해 온다면은 그분들이 소득 창출이 어떻게 되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코스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편안하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근데 여기 하나 보고 그냥 가시거든요. 말하면. 떠문떠문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문경시의 모듈 주택 사업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문경 시민의정 참여단의 김원식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그저께 후보 등록 마감하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자, 우선 각 후보들 지지율 추세부터 간단히 좀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치열해도 너무 치열하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의 조사입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42.4%.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41.9%. 어우, 0.5% 차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오차 범위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건 정말 거의 동률에 가까울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깻잎 반의 반장 차이다. 이렇게 깻잎 대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7.2%, 심상정 후보가 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석열 42.4, 이재명 41.9, 뭐 초박빙 거의 붙어 있다. 지지율이. 글쎄요, 이게 좀 추세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열흘 전, 보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든 바뀌든 좀 더 격차를 내고 앞서가는 추세였는데 김혜경 씨 배우자 논란이 컸던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서 김혜경 씨 논란의 정치적인 선거의 반사 이익을 윤 후보가 가져갔었는데 어떤 국면이 펼쳐졌습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발언을 냈고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그동안 박스권이다, 보합세다. 그래서 지지율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윤석열 후보와 접전하는 더 좁혀진 결과인데 이번 조사에서도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56.7% 그러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거의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적폐 수사 선거 영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여론의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각 캠프 동향 간단히 또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적폐 수사 발언에 이어서 또 며칠 전에는 검찰권 강화하는 그런 발언까지 해서 아주 강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출정식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적폐입니다. 적폐 수사하고 또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시종일관 방문하는 지역마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의 구도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또 정권 유지보다는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만큼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기 위한 윤석열 후보 그만큼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도 했고 또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정권 교체의 여론을 더 강화하는 올라타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뭐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좋은 거 다 받아들이겠다. 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같이 우리 내각을 꾸려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했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경제 또 통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단일화는 지금 보수 야권 쪽의 이슈라면 여당인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중도층을 더 견인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박정희든 김대중이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자든 우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의 경쟁력을
뿜뿜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정권 교체에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통합, 그러니까 이제 TK 지역의 경쟁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함께 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심상정 후보 호남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뭐 노동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 그러면 그러나 진보층을 우선 결집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진보의 본영,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모습인데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는 뭐 한 당이 있는 그런 선거는 아니거든요. 네. 메가톤급 공약이 나와도 그런 아파트 대량 공급 공약에 유권자들이 솔깃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확행 공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 토론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이른바 토론의 달인 토달, 걸크러시, 신분리분리 현상은 있지만 이게 또 지지율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으로 와서 남편 또 배우자와 함께 진보 결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그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드는 거죠. 유권자들 하여금 2002년 대선에서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이 정의당의 전신, 민주노동당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권영길 전 대표입니다. 네. 권영길 대표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바로 노동이거든요. 예. 블루칼라층 유권자를 겨냥한 심상정 후보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안철수 후보. 요즘은 좀 안 좋은 일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네. 부인의 그 코로나 확진 소식에 이어서 어제는 저 이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유세 버스 안에서 2명이 사망했죠. 1명은 중태고. 네. 예,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버스 차량 안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런 돌연사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도 애도를 표시합니다. 이 이산 가스가 이제 나와서 그렇게 됐다 이러는데 좀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거운동이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상당히 착잡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그만큼 의욕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단일화도 윤석열 후보 쪽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 선거운동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뭐 이게 당장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단일화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지금 안 후보의 경우에는 뭐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층이나 또는 지역적으로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부산이나 PK 지역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거 유세단의 유세버스에서의 안타까운 사고와 함께 단일화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도 받았을 것 같고 이번 사고로 참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지난주였죠.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단일화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강하게 단언을 해주셨는데 단정을 내린 건 아닌데 그만큼 이게 마치 이 여우와 두루미의 이석우화 같거든요. 아, 그래요. 서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제안과 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변화가 있습니까? 단일화에 대한 뭐 진전이나? 특별한 뭐 이제 물밑 검토의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과 정권 교체의 여론을 더 결집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 국민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큰 담판을 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들려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확인되는 바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지부진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뭐 5차 범위 내라도 앞서고 있다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더라도 결국 그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은 웬만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던 또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은 윤 후보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이미 옮겨갔다. 예. 지금 한 8% 내외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서도 안 후보가 지지율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지지층들이 반드시 윤 후보 쪽으로 간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지층들의 일부는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후보 쪽으로도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 후보가 어떻게 답변하냐, 이제 공은 윤 후보 쪽에 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통권 담판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느냐, 뭐 책임 종리제나 공동정부론이나 또 지방선거의 지분 나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통권 담판의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고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통큰 제안, 뭘 떼주겠다. 이거를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냐 마느냐 그걸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얘기인가요? 다음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하나만한 얘기인 거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가 그전에 왜 15% 넘어갔었잖아요, 지지율이. 근데 지금 이제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미 떨어진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게 다 갔다는 거. 그러니까 단일화해도 크게 먹을 게 없다, 보탬될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래도 이번 선거는 이제 누룽지 선거거든요. 누룽지 선거는 뭡니까? 한 표라도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생각한다면 단일화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1~2%라도 더 결집할 수 있는 것이고 정권교체 여론이 한 곳으로 이제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적폐 수사 관련한 이 윤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충돌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리스크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남아있는 변수는 단일화, 그리고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존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적폐수사 발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친문 지지층은 대통령이 수사받는 것인가? 대통령이 그렇다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네. 이건 굉장히 위기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지지층들도 결집해서 이재명 후보 쪽 지지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배우자 리스크는 끝까지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 계속되고 있죠. 이것이 완전히 일단락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김혜경 씨 논란이 커지면 부각되면 김건희 씨 논란도 동반해서 부각되는 일종의 동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그리고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일화와 함께 계속 끝까지 막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변수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